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앞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퀀텀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에 영향을 줄 건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암호학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천정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동영암호라고 하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제너럴리티브 프루프랑 블록체인, 베리파이어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로 이제 블랙프루프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모네로에 탑재가 되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양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면 앞에서 재밌던 톡들과 다르게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말을 조금 빠르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 블록체인이 위험해진다, 블록체인이 공격당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암호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암호학 동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되고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크게 두 가지의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해시 펑션이랑 디지털 시그니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한다면 블록체인이 공격이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적어보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 이 두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 이상이 공격이 된다라는 말과 동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의 암호 알고리즘이 진짜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학에서 말하는 안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큐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관심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앨리스와 밥이 있고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붙어있으면 그냥 가깝게 통신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퍼블릭 채널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통신을 할까? 근데 이제 퍼블릭 채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 간에 통신을 할 때 누군가 도청을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이브 아니면 공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게 암호학인데요. 암호학은 그럼 앨리스랑 밥이 어떻게 하면 이브로부터, 공격자로부터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을 거냐에 이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학문이 바로 이제 암호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암호학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진짜로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보안을 지원하는 암호학 알고리즘은 불가능하다. 즉, 임파서블리티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원타임 패드라 그래서 어떤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의 동일한 길이만큼의 어떤 비밀키를 뽑고 랜덤으로 뽑고 두 개를 더해서 보내는 방식은 이제 원타임 패드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완벽한 보안성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식은 할 때마다 비밀키를 새로 뽑고 키 사이즈도 매우 길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학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일반적인 공격자가 전지전능한 공격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공격자 상황을 정해두고 거기에서 증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흔히 이제 다항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안전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꽤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느냐? 꽤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릴 수 없는 어떤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학을 설계를 하는데요. 약간의 스케치를 보여드리면 어떤 암호학 알고리즘 안전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고 어떤 이 알고리즘 공격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공격자가 있으면 그 공격자는 어떤 수학적 난제를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리덕션을 시킵니다. 근데 이 수학적 난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쉽게 풀 수 없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난제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뭐 소인수분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수학적 난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DLP 문제, 이산로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CDSA 같은 경우 디지털 서명 중에 하나인데, ECDSA 같은 경우가 바로 이 DLP 문제에 기반을 해서 설계된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이 수학적 난제들이 진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릴 거냐, 풀리지 않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런 수학적 난제들은 실제로 폴리노미얼 타임이 풀리지 않는다, 즉 임파서빌리티가 증명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안전하다고 우리는 느낀다, 안전하다고 믿는다라고 보는 시점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네가 충분히 연구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면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페르마, 오일러 시절부터 이 문제들은 연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들 뭐 기존 그냥 무작정 찾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푸는 것들은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오면 최근 연구된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연구된 결과로 보면은 현재로는 250짜리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인데요, 하늘색 부분인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RSA라든지 아니면 소인수 분해 문제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크기는 대략 2048비트, 그걸 10진법으로 바꾸면 620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전히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푸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 문제는 일반 컴퓨터 풀기가 불가능해서 안전하다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1994년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이제 쇼 알고리즘인데요. 이 쇼 알고리즘의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퀀텀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인수 분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DLP 문제를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가 있다라고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학을 설계를 하고 이 수학적 난제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린다. 즉 기존의 소인수 분해 문제라든지 DLP로 설계된 암호 알고리즘들은 모두 공격이 된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쇼 알고리즘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암호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혹은 뭐 블록체인이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제 쇼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만 하면 너무 깊이가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서 조금 들은 척, 아는 척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 알고리즘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매트릭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로는 그룹 오퍼레이션, 두 번째로는 큐빗, 세 번째로는 서킷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매트릭이 존재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룹 오퍼레이션은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연산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연산량. 그리고 큐빗은 뭐 양자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CPU의 비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킷 사이즈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얼마나 구현 코드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n비트를 이제 소인수분해 하는데 EN번의 그룹 오퍼레이션, EN개의 큐빗, N세제곱의 서킷 사이즈가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17년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원래는 쇼어 논문에서는 EN번의 그룹 오퍼레이션이 필요했었는데 17년에 나온 논문으로는 그룹 오퍼레이션을 EN에서 N으로 줄이는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로는 큐빗 사이즈를 EN에서 N으로 줄이는 논문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레게브가 이제 발표한 논문으로는 서킷 사이즈를 N세제곱에서 N2.5승으로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했는데 큐빗이 N에서 N의 1.5승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작년에 RV24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다시 N의 1.5승을 올라간 걸 다시 N으로 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RV의 R이 바로 레게브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쇼 알고리즘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뭐 구현을 해봤을 때 혹은 뭐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현재 최신 결과로는 100만 큐빗을 이용을 했을 때 소인수분 2048비트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이제 말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몇십 큐빗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갭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안전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블록체인에서는 흔히 ECDSA라고 하는 이제 표준 디지털 서명의 표준인데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ECDSA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엘립틱 커브 위에서 정의된 DLP 문제에 기반하여 설계된 암호학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아까 쇼 알고리즘에 의해서 DLP 문제가 폴리노미얼 타임라인인데 풀린다고 했었죠. 그 얘기는 즉슨 비밀키 혹은 사이닝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키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공격이 된다, 노출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시그니처를 포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크게 두 가지,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 암호학 알고리즘에 의존을 하고 있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그니처, 특히 ECDSA에 기반하는 것들은 모두 위험해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호학 쪽에서는 이제 뭐 PQC라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안전한 암호학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니스트에서는 니스트가 이제 표준을 담당하는 그런 곳인데요. 니스트에서는 이 PQC를 추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를 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모가 나왔고요. 2022년까지 총 4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7가지 알고리즘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요. 위에 3개가 이제 시그니처 대용, 그리고 밑에 4개가 인크립션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뭐 ECDSA가 이제 공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위에 3개 중에 하나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약간은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사이키, 발음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이키라는 논문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2022년 7월 달에 이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로 지나서 단 한 달 뒤에 공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퀀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컴퓨터로 돌렸을 때 단 10분이면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리스트에 들었지만 더 이상 이제 드랍이 되고요. 올해 초에 HQC라고 하는 새로운 인크립션이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진짜 안전할 거냐?
이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레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 PQC에 관련해서 레티스 가장 활발한 분야다 보니까 레티스에 대한 증명, 그런 어려움에 대한 증명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격을 해보고 공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레티스를 가지고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죠. 베리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다가 작년 4월 달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퀀텀 알고리즘 for lattice problem. 말 그대로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레티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또 이상한 논문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도 이 논문을 가지고 온 것도 이분이 퍼스트 어스로 참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뒤에 누군가 스텝이 한 13개 정도 있었는데 9번째 스텝인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자도 홈페이지에다가 그 잘못된 게 맞고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 논문을 드랍을 한 그런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레티스 쪽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티스가 진짜 퀀텀 컴퓨터에도 안전한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 소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이제 리스트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문구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PQC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간 건 3개 중에 2개가 레티스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셔널 라운드에서는 레티스 기반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어떤 기반 문제에 이거한 어떤 시그니처를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번째 어디셔널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까지 고려되고 있는 캔디데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그 표와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드라든지 아이존이라든지 아니면 MPC 인더 헤드라든지 레티스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떤 난제 이거에서 암호학 알고리즘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그니처는 더 이상 컴퓨터 컴퓨터가 진짜 등장을 한다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남은 이야기는 해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번에는 해시 함수는 그러면 퀀텀 시대에는 안전할 거냐라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해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계 철학을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뭐 해시 함수가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방향 함수, 즉 계산하기는 쉬운데 반대로 오기는 매우 힘들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해시 함수의 기본적인 설계 철학이에요. 그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크게 암호학적으로는 2가지 어떤 빌딩 블락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S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S박스의 X는 서브스티튜션의 S예요. 뭐냐면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어떤 추적하기 매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구마구 섞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S박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샤투 같은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샤투의 도식도인데요. 샤투 같은 경우는 저런 방식을 총 64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시 함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일일이 대입을 해봐서 해시 함수 맞는지 검사를 하고 아니면 폐기하고 또 다시 계산을 해보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POW 마이닝 하실 때 보면은 대부분 해시 함수를 다 해보고 타겟에 들어가면 맞고 아니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설계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위해서는 이제 일일이 다 해봤어야 되는데
96년도에 그루버라고 하시는 분이 다음과 같은 논문을 출판을 합니다. 이 논문에 뭐 해시 함수만을 딱 겨냥한 건 아니긴 한데요. 이 논문의 결과를 해시 함수로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에서는 어떤 서치를 할 때 모두 일일이 찾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그루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스퀘어 루트 n만큼만 해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뭐 비유를 해보자면 해시 함수 같은 경우를 뭐 보안성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구조를 해시 함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시 함수를 공격하는 퀀텀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시 함수를 공격하는 최적의 방법은 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루버 알고리즘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루버 알고리즘이 의미하는 바는 보안 수준을 절반 정도로 떨어뜨린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크립토그래피 쪽 세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굳이 다른 걸 바꿀 필요는 없고 단순히 키 사이즈만 2배로 만들면 된다. 즉 보안 수준만 2배로 늘리면 양자 컴퓨터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약간의 미묘한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샤 같은 경우는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64번을 반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논문 결과에 따르면 7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이 된다. 퀀텀 컴퓨터로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리듀스드 라운드 어택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키 사이즈만 2배만 늘리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부 구조 자체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양자 컴퓨터에 완전히 면역된 건 아니다. 그래서 즉 언제든지 공격될 여지는 있다라는 점이 안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약간 안 좋은 점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7번이 된 걸 그냥 64번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아까 S박스를 얘기를 한 것처럼 매우 복잡해지게 돼요. 그거를 구현을 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킷 사이즈도 매우 커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간의 공격할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호학을 이제 크게 나누면 뭐 시메트릭 그리고 퍼블릭 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해시 함수가 이제 시메트릭에 해당이 되고 오늘은 해시 함수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많이 쓰이는 뭐 AES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메트릭 키 같은 경우에는 그루버 알고리즘이 키 찾는데 2배 정도 더 빠르게 해준다. 즉 보안 수준을 절반 정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시메트릭 키를 양자 컴퓨터에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키 사이즈만 2배로 늘리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컨센서스고요. 그에 반해 퍼블릭 키 인크리션, 뭐 디지털 시그니처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RSA도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뭐 엘가말도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쇼 알고리즘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잖아요. 뭐 모든 것들을 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학적 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난제는 일반적으로는 뭐 레티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링 LW라든지 LW 같은 것들, 아니 아까 잠깐 나왔던 뭐 코드라든지 멀티베리에이트라든지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여기에도 충분히 예외가 존재는 해요. 그래서 이 말이 100% 맞다라고 말은 딱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가면 좋을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QC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준비는 했었지만 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넘겨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뭐 동영암호도 있고 뭐 제너레이션 프루프 관련된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다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뭐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